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증인으로 나서는 그룹 총수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문진 기자입니다. 우선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칼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재계율이 삼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의혹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중대 전환점인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 삼성 측이 최순실 씨와 두 재단 등의 거액을 지원했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의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의혹도 관심거리입니다. 특위위원들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돈을 냈다가 돌려받은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잔뜩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세가 예상됩니다. SK그룹은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이 사면의 대가인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허가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가 쟁점입니다. CJ그룹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사면 부탁이 있었는지와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박, 그리고 구속된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9개 기업 총수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방어막을 펼치며 특위위원들의 포화를 피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 부회장이 비자금 특검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삼성을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국정농단 스캔들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10월 주총에서 등기사의 이름을 올리며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인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나 최근의 갤럭시 노트 7 사태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3번의 압수수색과 함께 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던 삼성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용 정보력을 총동원하는 등 전사적으로 총수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과의 악연이 다시 이어지는 셈입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최순실 사태가 이 부회장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혐의는 물론 도덕성 논란까지 잠재울 경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임원 인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바빴을 삼성이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인해 올해는 모든 것을 뒷전으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의 입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난해부터 경쟁력 회복을 위해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정부 지원 등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작업인데요. 이번 주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발표됩니다.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개사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로 평가 대상 기업이 약 20% 늘어났고요. 채권 은행들이 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다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데 따른 2014년에 비해 40% 늘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세부 평가 대상만 2,030곳으로 작년보다 100여 곳 늘었고 채권은행들이 선제적 구조 조정을 위해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부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식료품 업종 등 제조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은 기업의 부실 정도에 따라 A, B, C, D 등 4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중 구조조정 대상은 부실 징후 기업이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과 아예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C등급은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D등급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난해 C등급은 70곳, D등급은 105곳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는 울산에서 비정규직이 1년 사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울산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3만 8천 명으로 1년 전 조사 때인 11만 5천 명보다 20.1% 늘었습니다. 또 울산 지역 정규직은 1년 전보다 7.8% 감소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울산을 비롯한 조선 해운 밀집 지역 고용은 계속해서 한파 상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사업 시행 4개월 만에 약 10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등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3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산과 육아 장려 차원에서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1년을 쓴 전모 씨.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은 노동청에 바로 신청해 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월분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10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전 씨는 육아휴직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관련법 조항도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가 생긴 만큼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를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또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1년을 적용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상당수의 택배기사가 주 70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 모임은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임 측이 전국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고 주 90시간 일하는 택배기사도 전체의 17.6%에 달했습니다. 반면 식사 시간을 제외한 별도의 휴게 시간을 받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97.3%가 없다고 답했고 2.7%만이 1시간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법정신이 시행 2달 만에 퇴색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대가 오간 최순실 게이트와 LCT 게이트를 접한 소시민들은 거학은 활개치게 놔두면서 피라미들만 잡는다며 입법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거란 우려 속에서도 청탁금지법은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하게 바꿀 거란 기대감 속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여 만에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건전한 사회를 바라는 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이 그 법 취지에 맞게 청렴하고 겸손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지. 고위 공무원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비리가 큰데 우리 서민들은 뭐 3만 원, 5만 원 묶어놓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의 무력감과 상실감은 커져갔고 청탁금지법은 조금씩 관심권에서도 법을 설립한 취지 면에서도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확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행 첫 달 300건에 육박했던 신고는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2달째에는 불과 40여 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최순실 이슈의 또 다른 바람이 청탁금지법에도 불어닥쳤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최순실 자매가 주사 중독자로 불릴 만큼 자주 맞은 것으로 알려진 영양주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들 주사제는 피로할 때 맞기 쉬운데 당국이 허가를 해준 건 이런 효능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남용을 할 경우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라이넥주, 푸르설타민주, 히시파겐시주,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라 불리는 주사제들의 제품명입니다. 이 같은 영양주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국내 영양주사 처방액이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사제가 흔히 알려진 피로 개선과 같은 효능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태반주사로 불리는 라이넥주의 경우 만성 간질환의 간 기능 개선 효능으로 허가받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사람의 태반이 주 성분인 만큼 감염증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최소량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늘주사로 통하는 푸르설타민주 역시 비타민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감초주사로 알려진 히시파겐시주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맞기 전 의사에게 자신의 기저질환,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 반응 여부 등을 말하고 주사제의 허가된 효능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주사에는 중독 성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남용하면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심리적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스웨덴의 유니버섬이 전 세계 57개국의 젊은 직장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은 49위에 머물렀습니다. 유니버섬은 직장인의 만족도, 다른 사람에게 현 직장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가까운 장래에 직장을 옮길 가능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했습니다.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와 코스타리카 순으로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높았고 중국 27위, 일본 46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순위가 높았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실업률이 3.6%입니다. 최근 10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2017년에는 그 수치가 3.9%로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채용 공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의외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좋은 건 늘어나는 게 별로 없던데요. 채용 공고가 늘어난다니까 우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증가했나요? 네, 장기 불황으로 청년 취업률, 실업률이 모두 최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채용 공고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람인에 등록된 채용 공고 수는 16만 5,3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9.4%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정확한 건수까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역시 약 21%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참 희한하네요.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또 구직자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용 공고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뒤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털 관계자들이 꼽은 주요 요인은 바로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대규모 신입 공채는 주저하게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만을 경력직으로 수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뉴스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공채는 진행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소규모 경력직을 주로 뽑는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남긴 했지만 올 하반기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공채 수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8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무려 28.5%가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 그런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신입을 뽑아줘야 경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날 때부터 경력이었냐, 뽑아줘야 경력이 되지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력직 선호 현상은 실제 통계에도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실업자는 98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3.9%로 약 12만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중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의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1%가 증가해서요. 8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는 4년 전에는 4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신입사원을 적게 뽑다 보니까 또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시험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실업률이 2001년 이후에 최대치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 바로 이런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내년 실업률은 3.9%까지 치솟을 거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 수치가 4.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실업률이 더 높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2월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조선업,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해운업종은 원래 청년 고용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었는데요. 이들 업종이 채용은커녕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말이 좋아서 창업이지 사실 등 떠밀려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 3분기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숫자만 5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이 더 격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자본금 마련을 위해서 보통 빚을 지게 되는데요. 이 부채들이 대부분 가계부채로 들어갑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실업률 증가가 자영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자의 경쟁 격화가 가계부채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경제는 순환이잖아요. 가계, 기업, 또 정부 이렇게 각 경제 주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어느 한 부분도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올해는 그나마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건설업종에서 취업률, 경제 성장률을 받쳐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얼어붙었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대규모 부채를 동원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방식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를 버틸 지지대가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의 채용 공고가 이 불경기에 늘었다는 데이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오늘 데이터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